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변호인단이 어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만약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서 헌재가 위헌 심판 절차를 진행한다면 해당 재판은 중지가 됩니다. 물론 피고인에게 보장된 권리이지만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란 비판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이 대표의 민생지원금 없는 추경, 반도체 특별법 52시간제 예외 수용 등 이른바 우클릭 행보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 비명계 의원들도 쓴소리를 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어제 보석 청구 대신 구속 취소를 청구했죠. 동시에 형사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탄핵 심판은 정지돼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 지연은 곧 생존 공식을 여러 사건에서 보여오고 있다. 국정을 본인 생존의 도구로만 활용한다. 국민들은 안 속는다. 라면서 작심 비판을 했는데요. 내용만 보고 있으면 윤 대통령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윤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할 수 있는 명분을 계속 쌓아가려면, 또 박스권에 갇힌 지지율을 회복하려면, 국민의 신뢰를 정말 얻으려면 합리적이고 단호한 판단이 필요하지 똑같이 미룬다고 해결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에서 준비한 내용입니다. 뉴스브리핑 라전 법정 칭찬해주세요까지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2월 5일 수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봉현입니다. 네, 첫 소식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주 초에 저희가 전해드렸던 내용인데요. 큰 뿔 달린 사슴떼가 순천 도심에 내려오면서 시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개체수 파악과 관리 방안 마련에 분주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조례동과 용당동 등 봉화산 일대 도로와 아파트 단지 곳곳에서 꽃사슴떼가 목격되고 있는데요. 순천시는 도심까지 넓혀진 사슴떼 서식지를 제한하기 위해 오는 7일까지 환경부에 제출할 관련 공문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관련법상 가축으로 분류된 사슴을 야생동물로 지정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거든요. 예. 야생동물 지정이 이뤄진다면 포획 후 중성화 수술을 통해서 개체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충분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나 관련법 개정이 되면 포획 사살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무차별적 사냥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예를 들자면 영광 안마도나 보흥 소록도 사슴떼 사례 등을 파악해서 해당 지자체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슴이 원래 가축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포획 사살이 지금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시에서는 네, 그렇죠. 잡더라도 네. 다시 방생을 다시 풀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거를 야생동물로 지정을 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지금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생태도시를 표방하는 순천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고민들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천시는 야생동물 관련 전문가, 단체 등과 긴밀한 협의를 가진 뒤 중장기적 대책을 수립을 하겠다는 구상인데요. 예. 단기적으로는 먹이가 부족한 2월, 3월 동절기를 고려해서 봉화산 중턱과 주요 이동 경로에 마른 풀을 뿌려 놓는다는 방침입니다. 네. 사슴이 도심으로 내려오는 것을 막고 광범위한 서식지를 제한해서 로드킬과 혹시 모를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인 거죠. 예. 또 중장기적으로 용역을 통해 개체수 실태 파악에도 나섭니다. 봉화산 일대 사슴은 한 60마리에서 70마리 정도로 추정되고 있거든요. 네. 번식기를 지난 탓에 개체수는 더 늘었을 것으로도 예상이 됩니다. 15년이나 20년 전에 조례동 사슴농장에서 탈출한 4마리가 이곳에 서식하면서 개체수가 급증한 겁니다. 일부에서는 생태 수도에 걸맞게 대규모 사슴공원을 조성하자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일대 한 507만 제곱미터, 한 153만 평 정도 되거든요. 이런 면적을 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지 않겠냐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왜냐하면
동화산 대부분이 사유지인데다가 사슴공원으로 조성을 했을 때 예산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순천시는 혹시 모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행정적이나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영상이랑 사진들 봤는데 사슴이 정말 꽤나 크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금 좀 위험한 것 같다, 혹은 착하니까 괜찮다, 이런 의견들이 나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결정이 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광양 플랜트 건설 노사가 10개월간의 긴 협상 끝에 2024년 임금 및 단체 협약 협상을 타결했다는 내용이군요. 네, 맞습니다. 노사 양측은 지난 3일 합의안을 확정하고 조인식을 가졌는데요. 양측은 전 직종 임금 만원 인상, 점심시간 외 휴게시간 보장, 임금 소급 적용 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합의를 했는데요. 예. 협상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단체 협약 제52조 3항의 신설 조항은 삭제하고 기존 52조 2항의 문구를 수정 변경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예. 특약을 통해 플랜트 건설 노사 발전위원회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노사 발전위원회는 노조 2명, 협의회 회원사 2명으로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쟁점이 됐던 것이 단체 협약 52조였고 이게 독소 조항 논란이 좀 있었는데 이를 두고 협상이 좀 지지부진했었어요. 네, 맞습니다. 사측이 신설을 요구했던 52조 3항에는 조합원이 근무 중 부당 노동 행위를 할 경우 징계하고 이를 사측에 보고해야 한다,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독소 조항이다, 그런 논란이 일었습니다. 예. 노조는 52조 2항에 대한 이견이 많았지만 수정 보완하는 방향으로 합의하면서 협상을 원만하게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협상은 지난해 4월부터 시작돼 장기화됐는데요. 지난해 11월 29일에는 잠정 합의안이 부결되기도 했었습니다. 예. 광양시도 노사 대표 면담, 또 노사민정 실무협의회, 긴급 노사민정 협의회 등을 열어서 중재에 나섰고요. 노사는 1차 합의안 부결 후 10차례 집중교섭을 포함해 모두 45차례 협상을 거쳐서 지난달 17일 2차 합의안을 도출한 겁니다. 이후 합의안은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80.7% 찬성으로 가결이 됐습니다. 예,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 다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여수 지역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 전문기관이 전담 관리하도록 하는 국무조정실 등의 관련 기관 권고에도 불구하고 기준이 잘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요? 네, 감사원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등을 상대로 시설물 안전점검 진단제도 운영 실태에 대해 실시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예. 감사원은 중대 결함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시설물이나 붕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시설물은 국토안전관리원 전담 시설물로 지정해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도 제안을 했는데요. 예. 감사 결과 최근 콘크리트부 염해에 의해 중대 결함이 계속 발생한 광양항 낙포부두와 용접 불량으로 교량 트러스 문제가 계속 발생한 여수 3호교 등은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중대 결함이 계속 발생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관리원 전담 시설물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중대 결함들이 지속적으로 좀 드러나고 있나요? 네, 광양항 낙포부두의 경우에 2005년 최초로 철근 콘크리트부 염해에 따른 내력 손실의 중대 결함이 발생해 4차례 보수 보강을 실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2022년 정밀 안전 진단에서도 철근 부식의 중대 결함이 지속 발생했습니다. 여수 3호교의 경우도 2017년 정밀 진단과 2019년 정밀 점검에서 트러스 구간 용접 누락과 단면 손실에 중대 결함이 지적이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2019년 보수 보강을 했음에도 동일 트러스 구간에서 단면 감소 및 용접 불량이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이처럼 중대 결함이 반복 발생하면서 위험도가 높은 시설물로 분류돼 전담 시설물로 지정돼서 관리돼야 하는데도 지정이 안 된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예. 또 안전진단 신기술 개발 보급에 필요한 시설물로 판단되는 이순신대교도 관리원 전담 시설물로 지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예. 참고로 3호교의 경우에 여수시가 관리 주체로 정기적인 정밀 진단과 정밀 점검 등을 통해 시설 안전을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뉴스브리핑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내 생각만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다. 이슈를 바라보는 눈을 키워드립니다. 라디오 전망대 라전 법정 시간입니다. 오늘도 부부 변호사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저희가 지난 주는 설이어서 그러게요. 명절에 못 뵙고 예, 2주 만에 뵙네요. 오랜만에 뵙게 네. 됐습니다. 네. 벌써 2월이 되었네요. 2월이 되었는데 네. 날씨는 왜 이렇게 추운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이렇게 추워져서 깜짝 놀랐어요. 오늘 네. 아침에 여수에도 눈이 막 쌓여 있어서 네, 빙판길이 돼가지고 참 놀랐는데 사실 뭐 우리 지역은 눈이 와도 잘 쌓이지가 않으니까 뭐 그런데 이렇게 한 번씩 쌓이면 좀 마비가 되잖아요. 근데 맞아요. 아침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요. 교통안전 퇴근길 또 조심하셔야 될 네,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네네. 명절은 잘 보내셨어요? 명절이 꽤 길었잖아요. 예. 근데 뭐 여느 때랑 다름없이 가족들하고 세배도 하고 뭐 안부도 묻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예, 뭐 그런 시간. 확실히 네, 이번 주에 보냈습니다. 몸이 좀 네. 무거워진 것 같은 건 저만 그런 건 아닌가 봅니다. 그러니까요. 네. 명절이 너무 길어서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다들 무거워지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바로 토크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이번 주는 화제의 판결 없이 주제 토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6일 구속 기소되면서 형사재판이 본 궤도에 올랐죠. 동시에 탄핵 심판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이번 계엄이 왜 내란이냐라고 주장을 하면서 불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을 정지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한편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번 내용부터 또 법적으로 살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먼저 윤석열 대통령 측이 보석 청구를 할 거라는 보도가 쭉 나왔었는데 예상과 달리 어제 보석 청구 대신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이례적인 거라고 하는데 보석이랑 구속 취소 어떻게 다른지부터 개념 정리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구속 취소부터 좀 이제 형사소송법상의 개념을 좀 먼저 설명드릴게요. 예. 형사소송법 제 93조에 구속의 취소가 이제 규정되어 있는데 일단 그 요건이 뭐냐면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예. 아니면 구속의 사유가 소멸된 때 이제 이 둘 중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때에 법원은 직권, 그러니까 법원이 누군가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아니면 검사나 피고인 아니면 이제 변호인 그 외에 이제 그의 청구에 의해서 이제 구속을 취소한다라는 이제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법원이 직권으로 이걸 한 건 아니고 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자신이 구속되어 있을 사유가 없다. 또는 뭐 구속의 사유가 소멸됐다. 이제 이 요건을 충족한다라는 전제를 하고 구속 취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이제 당초에는 보석 청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좀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사실 지금 보석 청구를 포기했다고 보기는 힘들고요. 예. 일단은 구속 청구 카드를 꺼냈다고 표현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구속 청구가 카드를 아니라 꺼냈는데요. 구속 취소 청구. 구속 취소 취소 청구. 죄송해요. 구속 취소 청구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석은 많이 예상을 했는데 구속의 취소라는 게 나와서 또 우리 국민들이 좀 많은 개념들을 좀 덕분에 공부할 게 너무 아시게 될 것 많습니다. 같아요. 예. 나전 법정 시간이 더 빛을 발하고 있어요. 요즘에 네. 정말 법적인 개념이 너무 많이 새로운 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구속 취소를 청구한다는 것이 왜 이례적이라고 다들 보는 거예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다분히 전략적인 판단이 아닌가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보석을 청구하는 보석의 개념에 대해서도 다시 설명을 그 전에 그럼 드리겠지만 보석부터 봅시다. 보석이라는 개념부터 볼게요. 우선은 구속 취소를 청구한 이유 자체부터 먼저 설명을 아, 좀 예? 드리고 싶은 게 예. 구속 취소를 청구를 하면 7일 이내에 결정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법원이요. 예. 그러니까 가부간의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잖아요. 예. 청구를 했으면 7일 이내에 어쨌든 결론이 나옵니다. 예. 뭐 기각이든 아니면 석방이든 결론이 나오겠죠. 근데 보석 같은 경우에는 며칠 내에 뭐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이렇게 딱히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많아요. 실무상 우리가 그 구속된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는 피의자가 피고인이 어쨌든 만약에 보석 청구를 하면 그 심리 자체를 하긴 하는데 결정을 완전히 뒤로 밀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럴 그러니까 수가 있어요. 네, 그럴 수가 있고 실제로도 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1심 판결 선고하는 날
보석도 같이 선고를 해버린. 그러니까 사실상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의미가 없게 예.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재판부에서. 그래서 지금 방금 이결아 변호사가 잠깐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석 청구를 포기했다라고 보기는 힘든 게 예. 일단 구속 취소를 먼저 청구를 했다가 7일 이내에 결정 한번 받아보고 또 전략적으로 보석 청구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아하. 예측입니다만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예. 뭐 지금 지지 세력들을 결집시켜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뭐 퍼포먼스 차원이어야 된다라든지 뭐 이게 다 추측이긴 한데 예. 그런 차원에서 구속 취소를 청구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이걸 좀 비교 설명해야 되니까 어차피 보석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구속 취소를 조금 더 정리를 하자면은 네. 7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하고 그러니까 네. 지금으로부터 이제 일주일 후까지 결정이 날 것이 기각될 것이냐 혹은 석방될 것이냐 네. 이런 결정이 날 것이고 기각이 된다면은 다시 보석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럴 네, 것이다라고. 당연히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요? 예, 예. 지금 뭐 윤 알겠습니다. 대통령 그 변호인단은 법이 보장하는 모든 어떤 이제 불복 수단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어떤 방어권과 관련된 그런 모든 수단들을 동원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일단 그것이 인용이 되든 인용이 되지 않든 예. 이것이 어떤 이제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층에게 여전히 이제 이 수사가 잘못돼 있고 뭐 어떤 이제 이런 과정들이 문제가 있다라는 어떤 이제 그런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이 어느 정도 의도는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계속 불복하고 있다. 네, 이것은 맞아요. 공정하지 네. 않은 네네. 수사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네네. 보여주기 위한 그렇죠. 그러니까 뭐 거라는 거죠? 일종의 나는 불의에 항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퍼포먼스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구속 취소 청구가 결정이 났는데 기각된다면 그 다음에 다시 또 보석을 청구할 수가 있다라고 그렇죠. 하셨는데 별개의 절차니까 당연히 예. 청구할 수 있죠. 자, 보석이라는 제도는 일단 일정한 금액을 내고 뭐 석방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네. 좀 살펴주시죠. 개념부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보증금 조건부의 석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석을 그렇게 좀 줄여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래서 보증금 조건부 석방이에요. 일정한 보증금을 내고 석방을 하는 그런 어떤 제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예. 그렇다는 거고 일단 보석 같은 경우에는 사유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유들을 보면 필요적 보석 사유가 있고 임의적 보석 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적 보석 사유 같은 경우에는 보석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석이 청구가 들어왔을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사유가 없으면 반드시 허가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몇 가지 사유를 6가지로 규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예. 첫 번째로는 피고인이 사형 무기,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이 사유가 이미 있죠. 지금 구속된 사유가 내란죄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사유가 있는 것이고 예.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그리고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볼 때 그리고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그리고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피해자 또는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할 만한 우려가 있을 때 이런 사유들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한다면 예. 필요적 보석 사유가 있다라고 해서 석방을 해달라고 청구를 하는 것이고 여기까지는 법률에 이제 명시적으로 규정된 어떤 보석 사유고요. 예. 그거 이외에도 임의적 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하거나 청구가 들어왔을 때 보석을 허가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일반적으로들 많이 생각하신 게 예. 병에 걸려가지고 내가 지금 몸이 안 좋다. 뭐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 예. 사정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정이 변경된다. 사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겪고 있는 상황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고요. 일반적으로 보석을 청구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어떤 특정한 사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일단 구속이 된 사람이 청구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그 뒤에 사정 변경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아무런 사정 변경도 없는데 보석을 청구하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극히 낮겠죠. 왜냐하면 그거를 그러니까 구속될 때랑 보석 청구했을 때랑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는데도 만약에 이걸 허가해 준다 그러면 법원 스스로 잘못된 판단을 해서 이 사람을 가뒀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니까. 예,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대부분은 어떤 때 청구를 하냐면
구속될 당시까지만 해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었고 예. 아니면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되고 있었고 예. 뭐 이런 사정이 있었는데 구속되고 나서 부랴부랴 피해자하고 합의를 했다든지 아니면 모든 죄를 다 인정하겠다라고 입장을 바꿨다든지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보석을 청구한 당사자나 변호인 입장에서는 지금 죄를 다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하고 합의까지 했다. 이런 마당에 무슨 도망을 칠 것이며 뭐 더 이상 인멸할 증거가 무엇이 있겠느냐. 보석해달라 이렇게 청구를 하는 게 일반적이죠. 네.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보석되기 위해서는 일단 보증 금액을 내야 하는데 사유가 적당하지 않으면 금액을 낸다고 해도 아예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잖아요, 이게. 네, 일단 그 부분은 이제 형사소송법 제98조의 보석의 조건인데요. 예. 보석을 허가할 때 무조건 보증금을 금액을 납부하라고 하지는 않고요. 이제 이 보석을 허가하는 조건 중에 이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게 9가지 정도가 규정되어 있는데 예.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이 9가지 중에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서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가장 많이 정해지는 조건이 주거를 제한하는 거예요. 지금 조지옥 예. 전 경찰청장이 보석이 허가됐잖아요. 지금 예. 뭐 암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굉장히 지금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그 사람의 이제 주거를 병원으로 제한을 해서 이제 이런 조건을 붙여서 하는 거고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보석 청구가 들어가서 만약에 보석이 허가되는 경우에 뭐 이제 여기서 말한 뭐 보증금 일정한 금액을 납입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도 붙이고 또 뭐 예. 주거를 제한하는 것도 붙이고 아니면은 뭐 그 외에 뭐 다른 뭐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할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요건들을 붙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반드시 뭐 이제 돈을 납부하라라는 게 무조건 보석에 붙는 것은 아니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예. 뭐 이렇게 뭐 유명한 인사들이 뭐 상당히 많은 돈을 이제 납부하고 이제 보석으로 나왔다라는 게 종종 보이기는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제 보석을 조건으로 뭐 엄청난 금액을 하고 이러한 경우는 사실 흔하지는 않아요. 그래요. 근데 보석되기 위해 내야 하는 보증 금액은 이 죄 경중에 따라 달라지나요? 예, 뭐 경중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얼마나 큰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재판장이 피고인을 바라보는 어떤 피고인이나 피해자를 바라보는 어떤 시선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당연히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 예. 일단은 우리나라 법에는 지금 형사소송법에는 뭐라고 규정이 돼 있냐면 법원은 피고인의 자금 능력 또는 자산 정도로는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정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이 있어요, 명시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월 수입이 한 200만 원 가량 되는 사람한테 보석을 허가해주겠다. 대신 보증금 한 20억을 내라. 이런 형태로 지금 선고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보석을 예. 기각하면 기각했지. 그래서 그런 정도로는 뭐 이제 선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 이렇게 보증금을 내고 보석이 인용될 경우에 석방 기간도 궁금해요. 어느 정도로 석방이 될 수 있는 그러면 건지. 불구속이 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불구속 상태에서 그러니까 보증금을 구속 납입하고 상태만 이제 네. 풀어주는 그렇죠. 거예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집에서 되는 왔다 거죠. 갔다 하면서 그렇죠.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네네. 알겠습니다. 뭐 앞서 건강 악화들을 이유로 많이 보석을 신청한다고 했는데 명태균 씨도 무릎 건강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한 바가 있는 걸로 또 알고 있습니다. 이 보석 신청자는 본인만 할 수 있습니까? 보석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형사소송법 제94조에 이제 본인 그다음에 이제 변호인, 피고인의 변호인, 그다음에 이제 뭐 법정 대리 미성년자일 수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예. 뭐 배우자, 그다음에 직계 친족까지도 가능하고 형제자매 그리고 그냥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까지도 다 모두 굉장히 폭넓게 보석 청구 허가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 대신 뭐 청구한다고 해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흔치는 않고요. 이 네. 보석이 허가 안 된 경우들에는 보통 어떤 이유가 있어요? 그냥 보석을 해줄 만한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경우로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일단은 이 법원 실무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피의자나 피고인이 범한 범죄가 굉장히 중할 때는 예. 오토매틱으로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큰 죄를 저질렀으면 그만큼 도주의 우려가 크다라고 보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그래서 예. 범한 죄가 엄청 중한 죄일 때는 보석 청구가 불허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을 당시와 이 보석 청구를 했을 때 뭐 사정이 달라진 게 전혀 없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기각될 확률이 또 높을 것이고
뭐 그 이외에도 뭐 다양한 사유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뭐 밖에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독하다라든지 뭐 그런 사정이 있다라면 또 허가될 수도 알겠습니다. 있겠지만 여러 가지 사정들을 보는 거죠. 괜히 또 석방을 해줬다가 이 사람 나가서 피해자라든지 사건 관련자들에게 그냥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되면 또 그것도 불허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다양하게 다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거죠. 예, 윤 대통령의 경우에는 뭐 어떤가요? 지금 이 보석을 청구했을 때 어떤 판단이 나올 거라고 보세요? 일단 명확한 거는 필요적 보석 사유는 없어요. 일단 이분은 사형 무기 장기 10년 이상에 해당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확정은 안 됐지만 구속 사유가 어쨌든 내란죄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 필요적 보석 사유는 안 되는데 임의적 보석 사유를 주장해 볼 수는 있겠죠. 뭐 건강 악화라든지 아니면 이제 여기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증거를 인멸할 것도 없고 도망칠 우려는 전혀 없다. 뭐 이런 취지인데 이제 사실은 지금 내용을 보면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당시하고 지금하고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그리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예. 크게 뭐 달라진 게 없는 상황에서 만약에 신청을 한다고 해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가 않다라는 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쯤 이야기를 듣고 광고 듣고 와서 이제 탄핵 심판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MBC 라디오 1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의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송유라의 라디오 전망대. 수요일 코너 라전법정 함께하고 있습니다. 송하진 이계라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고요. 자, 앞서서 저희가 구속 취소, 윤 대통령이 청구를 한 구속 취소 그리고 구속 취소 청구가 이제 기각될 경우에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보석 청구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탄핵 심판 이야기를 좀 해봐야 할 텐데요. 현재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탄핵 심판 정지를 신청하겠다라고 이제 하는데 이게 뭐 형사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이게 정지돼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시킬 수 있는 건가요, 탄핵 심판을? 예, 이 규정도 역시 헌법재판소법 51조에 심판 절차의 정지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피청구인에 대해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예.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마도 예. 이제 지금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이 거의 이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형국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아직 정식으로 뭐 재판 정지 신청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예. 아마 고려하고 있을 것이고요. 뭐 이제 사유야 이 헌법재판소법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내가 탄핵 심판을 받는 주요 그 이유가 내가 내란죄를 범했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동일한 사유로 지금 이제 기소까지 되었기 때문에 예. 형사소송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 형사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탄핵 심판 절차는 정지해달라라는 청구 자체는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거는 보면은 이 조문을 보면 직권이나 신청이라는 문구가 아예 안 들어가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그 말은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절차를 정지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신청이 없더라도 이제 그런 거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 좀 예. 예상하기는 힘들지만 예. 어쨌든 청구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재판관들은 또 회의를 하게 됩니다. 예. 지금 이러한 심판 절차 정지 신청에 대해서 또 이제 고민을 하게 되겠죠. 네, 어쨌든 그리고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이 말은 정지할 수도 있고 정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 전적으로 재판부에게 재량이 주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심판 절차의 정지 사유와 관련해서 예.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이때에 해당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 사실은 그 탄핵 소추 사유와 관련해서 이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한다라는 부분이 한참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랬죠. 형법상 내란 죄를 제외한다. 그래서 이런 뭐 의견들도 있는 것 같아요. 형법상 내란죄가 제외됐으니까
이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동일한 사유로 심판받고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뭐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 이건 좀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 한 가지 행위를 두고 이것이 이 행위가 헌법에 위반될 수도 있고 법률에 위반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형법에 위반될 수도 예.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탄핵 소추안 청구인 측에서는 처음에는 형법상 내란죄까지도 포함을 시켰다가 그거는 일단 형사재판은 기다려보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고도의 입증을 요하는 그러니까 그런 절차기 때문에 예. 피고인의 방어권도 충분히 보장이 돼야 되고 그런 절차까지 그 사유까지 집어넣어 놓으면 이 탄핵 심판 절차가 너무 지연될까 봐서 그걸 일단 제외를 하되 예. 그런 어떤 내란 행위 자체가 헌법과 뭐 국회법, 개헌법을 위반한 것이다라는 취지는 포함을 시켜놨잖아요. 그러니까 행위 자체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유, 그러니까 정지를 시킬 수 있는 사유에는 해당을 하는데 예. 재판부에서 어떻게 결정할지를 아하, 지켜봐야겠죠. 알겠습니다. 이 손준성 검사장의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탄핵 심판을 정지시킨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헌법재판소가 형사소송을 이유로 탄핵 심판을 정지한 처음 사례라고 하거든요. 예. 지금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다가 2심에서는 무죄로 됐어요. 그래서 이제 손준성 검사는 검사 측에서 이거 2심 결과 나올 때까지 항소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이 재판 탄핵 심판 절차를 멈춰달라고 2024년 3월 그 중순경에 신청을 했고 예. 이 신청을 헌재가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탄핵 심판 절차는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 얘가 없는 것은 사실 아닌 거죠. 그래서 아마 이러한 또 뭐 선례를 또 이제 근거 삼아서 또 윤 대통령 측에서는 우리 이 사건도 정지를 고려해야 된다라고 아마 이제 주장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예, 만약에 탄핵 심판 정지를 또 신청을 해서 이게 받아들여진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럼 탄핵 심판이 형사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일단 일시 정지되는 거예요? 그렇죠. 엄청나게 길어질 거예요. 형사재판 그렇게 간단하게 끝날 문제가 그러니까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 전국이 이 혼란스러운 전국이 굉장히 계속 장기화된다라고 보시면 대통령이 되겠죠. 없이 대행 체제가 꽤나 길어질 수 있는 상황이 우려되는 거 그렇죠. 아닌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통령이 공석인 상황이 여러 가지 대외적이라든지 뭐 대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 너무 리스크가 전개될 수 큰 있어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할 때 그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해서 판단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5차 변론길이 있었습니다. 증언이나 또 관련자 증언들이나 대통령 발언 등에서 주목하신 내용들 좀 있으실까요? 이제 어제죠. 4일에 있었던 이제 국회 측 증인으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그리고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 그리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차장이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이제 이분들 이제 지금 여인영과 이진우 이제 전 사령관들은 이미 구속 기소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이제 검찰에서 한 진술들이 있는데 예. 이제 그런 진술들을 좀 기반으로 국회 측 대리인단이 좀 증인 신문을 했는데 좀 대부분 답변을 안 한 것으로 이제 뭐 사유는 그랬죠. 본인들이 지금 형사소송이 관련되어 있어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뭐 좀 답변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취지로 좀 대부분 답변을 안 했고 오히려 이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신문 내용에는 좀 일부 답변을 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했던 것 같고 예. 이제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관되게 본인은 그러한 지시를 받았다, 뭐 그런 전화를 받았다. 뭐 그리고 그 체포 명단을 뭐 들었다. 이제 이런 진술을 이제 일관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그 증언의 모습이었고요. 예. 뭐 갑자기 뭐 이제 이진우 사령관이나 여인영 전 사령관들이 뭐 이제 폭탄 또, 증언을 한다던가 그렇죠. 뭐. 왜냐면 이제 본인들도 사실은 이제 예. 본인들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크게 뭐 예상의 범주를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어요, 송 변호사님? 우선 뭐 예상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는데 결국 증인 신문이라는 절차는 예. 증인의 증언을 통해서 뭔가 입증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다면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방어하는 차원에서는 당연히 반대 신문할 권한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뭐 이쪽에 유리한 증인, 저쪽에 유리한 증인 뭐 이렇게 나눠서 보기도 하는데 일단은 지금 뭐 이진우 씨나 뭐 여인영 씨 같은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형사 소송이 지금 진행 중이고 여기서 잘못 말하면 본인들의 뭐 안위가 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증언 거부한다. 그러니까 헌법상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권리니까 그런 부분들을 행사할 수는 있는데 선택적으로 이제
이쪽에는 답변을 하고 저쪽에는 답변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 뭐 재판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었죠. 한쪽에만 답변을 하고 한쪽에만 거부하는 것은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도 본인들이 다 감수하고 한 선택일 테니까 뭐 그걸 두고 뭐 왈가왈부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 반대로 참 어제 또 지켜보면서 홍장원 국정원 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 윤석열 대통령 그 변호인단이 거의 검찰에서 피의자를 속칭 뭐 소위 말하는 족치듯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참 열심히 많이들 준비를 하시고 목숨 걸고 재판을 하시는구나. 뭐 재판 구경 어제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법조, 어제 그 재판은 윤 대통령이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도록 지시했는지, 그리고 이제 뭐 특정 정치인들을 체포할 걸 지시했는지, 뭐 요거가 쟁점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재판관들이 중점적으로 이제 홍정원 전 차장이 이런 발언을 이제 처음 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때 당시에 뭐 어떤 내용을 들었느냐 이런 거, 뭐 그때 뭐 정황이 어땠느냐 이런 걸 좀 되게 집중적으로 추궁을 했던 것 같고요. 집중적으로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윤 대통령 본인도 이제 전화한 사실은 인정을 하고 전화는 계엄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발언을 또 직접 하기도 했는데요. 이제 이 관련자들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재판관들이 확인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본인의 진술과 다르게 기재가 되어 있느냐, 아니면은 그게 이제 본인의 어떤 자유로운 의사가 아니라 뭔가 어떤 강압적인 어떤 상황에서 진술이 된 거냐를 다시 한번 확인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뭐 진술을 안 했거나 아니면 약간 일부 배치되는 진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검찰에서 조사한 내용들이 또 이제 헌법재판관들에게는 또 참고가 되는 자료라서 뭐 이제 그 부분들은 이제 판단을 할 영역으로 남게 되는 거죠. 앞으로의 헌재의 판단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7일 이내에 결정될 구속 취소 청구가 어떻게 뭐 결과가 날지는 다음 주에 다시 또 이야기를 해 보도록 그러게요.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 그만하고 꽁트도 좀 하고 싶고 막 그런데 끝도 없는 것 같아요. 끝도 참. 없습니다. 네. 자, 다음 인내심이 주에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송하진, 이결아 부부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영감이라지 잘했군 잘했어 지역의 온기를 불어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칭찬 릴레이 칭찬해주세요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내 손으로 누군가를 좀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이 좋은 재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런 재능을 가지고 지역 곳곳에 재능 기부를 하는 봉사팀이 있죠. 네, 크리스찬 쇼보 미용 봉사팀입니다. 벌써 횟수로 7년차가 돼가고 있는 미용 봉사팀인데요. 이 전문적으로 미용을 배우는 학생들이 배움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재능을 지역 이웃들에게 펼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이 봉사단을 만들어서 여수시 자원봉사단으로 등록해서 활동하게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미용 봉사라고 해서요, 어르신들을 위한 요양원이나 복지관을 찾아가기도 하지만 군부대, 여수시 보건소, 또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봉사 등 이 지역의 다양한 계층, 많은 시민들을 위한 봉사를 꾸준히 펼치면서 자신들의 재능 봉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수 크리스찬 쇼보 미용 봉사단의 한영신 단장 만나보시죠. 저는 학동에 위치한 크리스찬 쇼보 뷰티 봉사단체를 등록하고 미용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영신 원장입니다. 저희가 여기는 여수라는 지역 자체가 현장 경험을 할 수 있는 곳들이 많지가 않아요. 복지관, 이제 노인 요양병원 이 정도밖에 없어서 다양한 사람을 좀 많이 만져봤으면 해서 시작을 했던 게 이제 군부대 봉사, 그다음에 이런 보건소 통해서 하는 봉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연습을 하기 위해서 봉사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 봉사를 날짜가 잡히면 전날에 수강생들이 모여서 가발 닳도록 계속 연습을 하고 그 머리가 마스터 되면 저희가 같이 나가서 하거든요. 그래서 실력적으로도 저희가 봉사 받으신 분들이, 머리 받으신 분들이 만족도도 되게 높으셨어요. 군부대를 가신 이유가 있으세요? 사실은 먼저 의뢰가 오셨었어요. 몇 년 전에 오셔서 봉사를 하다가 연락이 없으셨는데 저희가 먼저 그 연락처
있어서 연락을 드려서 다시 봉사를 좀 시작하고 싶다 해서 이제 6월부터 저희가 2024년 6월부터 나가게 됐거든요. 저희가 오기 전에는 미용실에서 이제 돈을 지불하고 오셔서 군인들이 몇 분들이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감으로써 이제 미용실은 안 하고 이제 저희가 재능 기부하러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계속 나가고 있어요. 보건소의 봉사는 처음 들었어요. 처음에 이제 보건소에서 연락이 와서 1년 프로그램으로 정기적으로 봉사를 요청을 하셨고, 이제 대상자는 이제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좀 교육을 받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겠다라고 하셔서 저희도 그냥 망설임 없이 바로 같이 이제 봉사를 하고 싶어서 하겠다고 했고요. 너무 저희가 좋았던 거는 여자분들도 오시고 나이대도 다양하시고 남자분들도 오시고 하다 보니까 저희랑 이야기하면서 또 어떤 분은 이제 지금 기억에 남는 게 두 번째 똑같이 오신 분들이 오세요. 머리 자르고 오시고. 근데 두 번째 너무 고맙다고 상품권을 주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받겠다. 저희는 재능 기부기 때문에 절대 1원도 받으면 안 되니까 안 받겠다고 했는데 음료수라도 못 사서 드리는 거라고 주고 가시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요양병원 가면 어르신분들이 몸이 불편하시다 보니까 누워서 저희가 이발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앉아서 휠체어는 앉아 계시는데 고개를 못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저희도 같이 숙여서 해야 되고, 특히 이제 옆으로만 누워 계신 분들은 불편해도 옆에서 이제 요양 도와주시는 보호사분들이 잡아주시면 비닐 깔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머리 잘라주시고 오거든요. 또 저희가 감으로써 그분들이 너무 즐거워하시고,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어머님들 미용 봉사만 보시다가 또 젊은 또 학생들이 고등학생, 대학생, 또 20대 청년들이 와서 또 이렇게 직접 미용을 해주니까 좋아하세요. 처음에 이렇게 보다가 너무 좋아해요. 처음에는 이제 할머님분들은 너무 이제 젊고 어리면 머리를 자기 머리 예쁘게 안 해줄까봐 한 번씩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투정 아닌 투정을 부리면서 받으세요. 근데 이제 끝나고 나면 너무 좋아하세요. 와서 등 한번 두드려주고 가고 고생했다고 이쁜 사람들 해주고 하더라고요. 고등학생들이 되게 많이 가고 있어요. 손녀 같아서 좋아하고 막 그래요. 저희가 거부선 축제도 한 3번째, 4번째 계속 할 때는 저희가 갔던 것 같아요. 거기 이제 이순신 장군님들 메이크업도 해주고, 또 원래 이순신 장군님들 이제 길거리 행진하시는 분들만 맡아서 하다가 이제 작년에는 그 무대에 올라가시는 밤에 하시는 연극하시는 분들까지 판소리 하시는 분들도 수염 붙여주고 하고 왔었어요. 그때는 이제 메이크업 팀들이 움직이고, 그리고 저희가 조금 오래됐지만 소라복지관에서 한번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 대상으로 영정사진 프로그램을 하신다고 해서 이제 스튜디오 팀도 있으셨고 이제 메이크업 헤어를 맡아달라고 해서 가셨는데, 할머님들이 다 한복 입고 이제 메이크업을 받고 헤어를 하는데 시집 가고 처음으로 메이크업 받아본다고 하면서 또 같이 했었거든요. 그때 정말 보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정말 헤어도 하고 메이크업도 다 같이 움직여서 너무 의미 있는 그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재능 기부로 했었거든요. 최근에 저희가 이제 순천의 선해학교라고 해서 거기는 이제 조금 몸이나 이제 마음이 좀 아픈 아이들이 모두 모여서 초등학교 때부터 취업할 때까지 20살 될 때까지 다니는 학교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향기 치유 같은 거를 해보고 싶다 해서 아로마 같이 깔아놓고 냄새도 맡아보고 막 이런 것도 같이 체험해보고 왔었던 것 같아요. 그 하나센터에서 새터미인 친구들이 네일아트 하는 거를 받아보고 싶고 배워보고도 싶은 공간이 필요해서 주말에 한번 하루 모여서 다 같이 이제 초등학생 친구들이었어요. 다 모여서 같이 네일아트도 서로 받아보고 해보고 했던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인터넷이나 특히 뭐 유튜브를 통해서 뷰티라는 게 있구나 이런 거를 배우기도 하구나라는 건 알지만 본인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은 없잖아요. 정말 이렇게 만져볼 수 있는 직업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걸 좀 많이 다양하게 배워볼 수 있는 기회를 열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정말 과목별로 다양하게 그렇게 활동할 수 있는 거는 좀 많이 찾아서 다니고 있어요.
지역이 좀 너무 작다 보니까 저희가 진짜 적극적으로 알아보지 않으면 어디에 뭐 어떤 현장 활동을 해야 될지도 모르거든요. 근데 찾아보면 곳곳에 조금 필요로 하는 저희 손길을 필요하신 분들이 많아서 배웠으면 그걸 써먹을 수 있는 기회를 조금 열어주고 싶어서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자존감이 너무 올라가요. 그러니까 갔다 오면 처음에는 두려워하다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되면 자신이 있으니까 저희는 기술직이라는 이 미용들이 내가 결국에는 잘한다고 내가 내 자신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인정을 본인 스스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좀 더 내가 하는 게 보람이 더 있어요. 그냥 배워서 아이들을 가르쳐주고 또 학생들은 그냥 배워서 자격증 취득해서 취업하는 게 다가 아니라 내가 이 기술로 누구를 위해서 좀 뭔가 재능을 기부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서로 간의 보람을 느끼면서 이 직업에 대한 좀 더 자부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희 수강생들이 너무 예뻐요. 물론 지금도 이제 수업하는 모습 보면 너무 이제 예쁜데 가서 하는 거 보면 다들 웃고 웃으면서 하거든요. 이제 그런 거 보면 너무 좀 고맙고 예쁘고 그래요. 힘들어하는 것도 있죠. 근데 저희가 재능 기부를 하고 와서 이제 저희 수강생들한테 그래도 가볍게 같이 모여서 따뜻한 밥 같이 또 이제 대접하면서 이제 수고했다 서로 또 격려해주고 또 이제 본인들이 맡았던 커트를 하고 났을 때 실수한 부분이나 또 잘했던 부분을 서로 이제 느낀 점을 항상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봉사 한 3-4시간 했던 시간들을 돌이켜 보면서 본인들이 한 번 더 이렇게 내뱉으면서 고마웠던 거, 뭐 조금 소홀했던 거, 실수했던 거 얘기하면서 저희는 되게 보람 있게 아직까지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에 봉사가 이제 언제 날짜에 받으면 커트가 몇 명이고 퍼머가 몇 명이고 염색이 몇 명이고 알아야 저희가 인원이 파악이 되니까 그 인원을 먼저 파악이 되면 공지를 해요. 이날 어디 봉사, 이날 어디 봉사하면 본인들이 될 때는 본인들이 먼저 저 언제 이 봉사 갈 수 있어요? 먼저 나서서 해주거든요. 저희가 가야 돼 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먼저 가자라고 먼저 이렇게 손을 내미는 것보다 본인들이 갈 수 있는 거는 체크를 다 해줘요. 그렇게 해서 봉사를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 않고 내가 마음이 더 와닿아야 되는 것 같아요. 왜 봉사라는 게 물론 내가 기술을 뽐낼 수 있는 공간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그 봉사를 갔을 때 해야 되는 대상자분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지 않으면 그게 정말 보람으로 느끼진 않거든요. 머리를 잘라주면서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서 뭔가 이분하고 잠깐에 만났던 그런 소통이나 그런 주고받았던 마음이 그게 봉사로 이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봉사가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라디오 전망대가 2월 5일 수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